이번 영상에서는 피상적 지각과 기계적 지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우선 목차 좀 봐요. 2장 대상과 인식 과정.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 이 심리적 거리란 말 중요하죠. 심리적 거리,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국면과 관점이죠. 국면, 관점. 그리고 관점과 미적 지각의 유형. 통합적 관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복습합니다. 네. 시는 감지한 사실을 형성하지 논리화가 아니다. 네. 감지한 사실, 이게 뭘까요?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의 형상화. 그러니까 시인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독자도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구체화시켜서 마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형상화죠. 감각적으로 표현한단 말이 맞겠어요. 시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만약 논리화 이렇게 되면은 시적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 교감도 없이 그냥 너무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하게 되죠. 너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대상은 하나의 세계다. 네, 아주 표현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대상은 시적 대상으로 삼을 때는 그냥 하나의 대상인데 시적 대상으로 삼아 놓으면 뭐가 돼요? 하나의 세계가 되고, 하나의 세계가 된다는 건 의미의 세계죠. 그것이 사물이든 관념이든 의미의 세계다. 다양한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대상은 하나의 세계이고 그 세계는 의미의 다면체다. 네, 다면체. 정육면체를 생각하면 되죠. 큐브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떤 다양한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의미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면체는 다양한 국면을 가지고 있다. 국면, 그럼 이걸 그냥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 큐브는 면이 6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국면, 그 면을 그냥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국면의 관점은 다양해진다. 국면, 시점은 어느 위치에서 바라봤는가. 그 시점이 어떤 국면에 도달하면, 그렇죠. 그 도달한 시점이 뭐가 돼요? 국면이 되죠. 네, 좀 어려운가요? 시점, 어느 위치에서 보는가, 이거. 그리고 국면, 그 사물에 특별한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측면. 그 측면을 딱 보았을 때 보아지는 것. 네, 그게 이제 관점이 되죠. 근데 관점은 관념적 관점과 실제적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념적 관점은 구체성이 사라지고 특수성도 사라지고 그러죠. 구체적 현상, 즉 사물을 말하죠. 눈에 보이는 사물. 구체적 사물의 구체적인 면, 그러니까 특수한 면, 특수성이죠. 그것을 사상시키고, 버린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을 버리고 개괄하는 태도. 네. 바깥 사물이라면 깃발, 깃대, 바다가 있는데 바깥 사물을 특정한 관념적 단어. 다시 한번요. 예를 들어서 그 깃발에서 보면 바깥에 있는 사물은 뭐예요? 깃발, 깃대, 바다가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물을 갖다가 어떤 구체적인 현상,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을 버려버려요. 이렇게 버리고 관념적 단어로 보려는, 그런 바깥에 있는 이런 사물을 관념적 단어로 보려고 하는 인식의 태도, 그게 바로 관념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물은 깃발과 깃대와 바다인데 관념적 단어는 아우성, 향수, 순정, 이념, 애수,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이런 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관념적 태도다라고 합니다. 실제적 관점,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현상, 특수성을 각 면의 특수한 면들을 다 그대로 관찰하고 그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가 실제적 관점이다 라고요. 관념적 관점과 실제적 관점, 네, 지난 영상에서 다 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관점과 미적 지각의 유형하고 나왔네요. 우선 단어 좀 봐요. 했죠. 만약에 정육면체다, 다면체라고 한다면 면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데 그 면 하나하나가 국면이에요. 국면. 네, 그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출발 지점, 그것을 시점이라고 해요. 보는 위치. 네,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이 국면에 도달하면 그것이 관점이 됩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그릇을 볼까요? 탁자에 있는 밥그릇을 본다면, 탁자에 있는 밥그릇을 보면, 의자에 앉아서 본다면, 의자가 있는 지점이 시점이죠. 그리고 보여지는 밥그릇이, 그냥 밥그릇 그 자체는 국면이겠죠. 그런데 그 밥그릇을 보면서 내가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게 이제 관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배고픈 사람의 관점 다를 것이고,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다르게 보일 것이고, 배부른 사람에게 다르게 보일 것이고, 사람마다 그 밥그릇에 대한 느낌은 다르겠죠. 네, 그 국면의 시점이 국면에 도달해서 네, 보아지는 그 도달한 관점, 네, 그것이 이제 관점입니다. 네. 시의 창작 과정하고 나왔네요. 시인이 시적 대상을 보고 시적 인식을 해요. 그리고 시적 언수를 하고 시편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일, 뻔한 이야기죠. 대상에 대한 미적 지각의 유형, 이것 좀 잘 좀 알아두세요. 미적 지각의 유형, 미적 지각, 시적 지각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언어 예술의 어떤 지각의 유형,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관념적 관점이 있었고 실제적 관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관념적 관점, 구체적 사물도 관념하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깃발을 아우성이라고 본다든가, 이렇게 슬픈 애상이라고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관념적 관점이죠. 실제적 관점, 있는 그대로, 실제 사물의 구체적인 특성까지 잘 보는 관점인데 어떤 관점들이 있는가. 먼저 피상적 지각과 추상적 지각이 있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피상적 지각과 기계적 지각, 그리고 추상적 지각과 장식적 지각, 풍자적 지각과 해석적 지각, 색깔 이렇게 맞춰놨죠. 감각적 지각과 사실적 지각, 네, 색깔별로 짝지어서 다룰 겁니다. 자, 오늘 다룰 건데요. 피상적 지각과 기계적 지각, 이게 뭔가 봐요. 이렇게 피상적 지각과 기계적 지각 그러면 왠지 감정도 없을 것 같고 정서도 메마를 것 같고 그러죠. 네, 피상적 지각, 뭘 좀, 지각 알긴 아는데 보이지 않는 면은 보지 못하는 것, 네, 그런 게 이제 피상적 지각이겠죠. 육체적 눈에 띄는 대로만 보고 그 육체적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는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게 이제 피상적 지각이겠죠. 먼저 이 시를 한번 봐요. 공혼 1 첫 번째인데, 공혼은 모두의 안식처,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어린아이도 누구나 찾아와 때 묻은 영혼을 맑은 공기에 씻는다. 끝없이 무거운 나날의 짐을 내려놓고 고통을 잊으며, 잠깐만요. 고통을 잊으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다시 한번요.
공원. 공원은 모두의 안식처. 부자도, 아니,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어린아이도 누구나 찾아와 때 묻은 영혼을 맑은 공기에 씻는다. 끝없이 무거운 나날의 짐을 내려놓고 고통을 잊으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선 이 시를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이 시를 보면 공원은 모두의 안식처. 공원이 모두의 안식처다. 이건 어떤 뭐랄까요? 관념점 해석의 관점이죠. 관념적 해석이죠. 공원은 모두의 안식처. 그리고 또 이거는 이 생각은 빤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시인의 생각이기도 하죠. 공원에 대한 어떤 개념, 공원은 모두의 안식처다. 공원은 뭐다라고 개념화 시켜놨잖아요. 이렇게 개념화 시켰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개념화 시켜놨어요. 이 안식처다라는 단어를 어떤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없죠. 안식처가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뭘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안식처라는 경험에 의해서 지식이 쌓여서, 그리고 생각으로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죠. 안식처는. 그래서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걸 뭐라고요? 관념이라고요. 그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관념어라고 하죠. 그래서 공원을 관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누구나 찾아와 때 묻은 영혼을 맑은 공기에 씻는다. 끝없이 무거운 나날의 짐을 내려놓고 고통을 잊으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이제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너무 특별할 게 없죠. 시인만 생각하는 언어가 하나도 없죠. 누구나 아는 어떤 상식을 그냥 쭈르륵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상식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지금까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만 그렇게 어떤 대상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피상적 지각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숨겨져 있는 부분, 그냥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뭐죠? 어떤 대상을 봤으면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토대로 어떤 자각한 것, 각성한 것,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면 피상적 지각이라고 안 하겠죠. 그런 거 없이 육안으로 보인 것, 그리고 누구나 아는 것, 네, 그런 것들만 이렇게 느끼고 쓰는 것, 이런 것을 피상적 지각이다라고 해요. 네, 자기가 관찰한 건 하나도 없죠. 누구나 다 많이, 시인이 관찰한 건 하나도 없고 누구나 아는 상식만 이렇게 나열해 놓는 것, 이것을 피상적 지각이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조금 한자 공부 좀 해요. 시를 하려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피상하면 가죽 피자에다가 모양 상자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모양 상자가 한자에는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를 썼죠, 이렇게 피상할 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거 전부 다 모양 상자입니다. 네, 모양 상자인데, 이 상은 원래는 코끼리 상자죠. 코끼리 상인데, 이 상은 그러니까 존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존재가 본래부터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이 이 상자예요. 코끼리를 그냥 태생적인 존재로 인식을 한다면 코끼리 상자니까 원래 존재의 모습을, 존재의 모습이죠. 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모습이 이 코끼리 상을 쓰고요. 그런데 어느 날 코끼리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코끼리를 상상하면서 코끼리와 비슷하게 만든 상, 그러니까 뭔가 유사성을 띈 상을 쓸 때 이 상자를 씁니다. 이 사람 인자가 들어갔죠.
네, 뭔가 비슷비슷한 모양새. 비슷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낼 땐 이 상자를 쓰고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형상상이라고 그래요. 모양상이라고 잘 안 하고 형상상이라고 이름을 좀 달리 하는데, 그래봤자 모양이죠. 이 모양은 왠지 보면은, 좀 좋은 모습, 네, 이럴 때 이 형상상자를 씁니다. 이게 나무 조각 장자고 앞에 있는 게 뒤에가 개견자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의 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나 뭐 개를 많이 그 제물로 바쳤죠. 그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쳤는데, 그 제물로 바치는 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어야 해요. 잘 키운 게. 그래서 이 나무조각 상은, 그 장자는, 앞에 있는 나무조각 장자는 그 상을 나타내요. 밥상 같은 거. 그 밥상 위에, 제사상이죠. 제사상 위에 좋은 개를 이렇게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보기에 좋은 모습의 그 형상을 쓸 때는 이걸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상이잖아요. 피상 할 때 이 상을 쓰죠. 이렇게. 예. 피상. 뭐예요? 사람의 눈이 나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친근한 상. 그리고 뭔가 살피는 듯한 느낌의 친근한 상일 때는 이걸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모양새 나타낼 때는 이런 이 상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문제는 모양 형자도 있어요. 형상 뭐 이럴 때, 형상 할 때는 이거하고 이거를 쓰죠. 형상. 이때 모양 형자인데 뭔가 이렇게 조각하는 느낌, 뭔가 만들어내는 모양을 갖다 이 모양 형자를 쓰고, 이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깎고 다듬고 만든 거. 이게 이제 모양 형자고, 이거는 모형 형자입니다. 모형. 네, 어떤 것을 본떠 만든 거, 거푸집, 틀, 이럴 때, 이 모형, 아주 본보기 이럴 때, 예, 이걸 써요. 이렇게 모형, 본보기가 될 만한 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 거푸집이라는 뜻인데, 어떤 것의 기본이 될 만한 모양. 그러니까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모양을 나타낼 때 이 모형 형자를 쓰고요. 모양 양자가 있어요. 양식 할 때 또 쓰죠. 이게 뭐 양식이니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이거는 이 뒤에 있는 게 강이 길 양자고 앞에가 나무 목자죠. 나무가 길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성장과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양상이라고 하죠. 양상. 뭔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양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럴 때 이렇게 모양 양자를 씁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느낌일 때. 네, 제가 좀 걱정되는데, 이게 알면 참 좋은데 이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한 게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도 좀 한번 익혀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녹화를 해놨으니까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 상식과 사실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상식과 사실은 다르다. 다를 수 있죠.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다 알고, 여러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상식과 사실은 달라요. 상식은 뭐에 불과해요? 거죽 지식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인식에 불과해요. 상식이라는 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겉껍질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죽 지식에 불과하다. 상식.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예를 들어서 푸른 하늘이 푸른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쉼 없이 흐르는 강물,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누구나 아는 지식이고, 저 위에 시에서 나왔듯이 볼까요? 공원에 모두의 안식처인 것도 사실은 누구나 아는 말이고, 다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모이는 것도 누구나 아는 말이고, 공원에서 정신적 휴식을 취하는 말도 누구나 아는 말이죠. 이런 것들. 빤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빤한 이야기. 네. 푸른 하늘,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새들이 하늘을 나는 건 누구나 아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 말 쓰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은 정확히 알고 있는 지식과, 네, 이게 중요하죠. 정확히 알고 있는 지식과 구별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죠. 누구나 아는 일인데, 우리 인생도 엘리베이터와 같이 오르내리기만을 반복하는 삶이 엘리베이터와 같다라고 인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인 나름대로. 다음, 작품 속의 사실적 존재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작가의 미적 지각의 등가물이다. 아이고 참, 작품 속의 사실적 존재, 이 사실적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진짜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사실적 존재죠. 사실에 가까운 존재, realistic. 전에 영어로 한번 해준 적이 있죠.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적 존재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작가의 미적 지각이죠. 미적 지각의 등가물, 네, 미적 지각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적 존재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걱정되는데, 작품 속의 사실적 존재는 진짜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작가가 시적 관점에서 알아낸, 그죠? 작가가 시적 관점에서 알아낸, 네, 인식한 것에 해당하는 게 사실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는 아니죠. 사실 그 자체로 쓸 것 같으면 그거는 과학이나 교과서 같은 거죠. 이렇게 사실 그 자체로 쓴다면 물리학, 뭐 수학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그 자체로 쓰는 거죠. 근데 문학예술 작품은 사실 그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거죠. 사실에 가까운 거. 네. 사실보다 더 사실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언어 예술적 관점에서의 알물 말하는 거죠. 네. 다음. 예문 한번 봐요. 꽃은 아름답고 예술은 영원하다. 이런 게 이제 피상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꽃은 아름답고 예술은 영원하다. 왜 피상적 인식일까요?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또 예술이 영원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고, 그리고 또 이 꽃은 아름답다, 예술은 영원하다. 지금 이 말 쓴 사람이 화자가 어떤 구체적인 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장미꽃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코스모스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산당화를 보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꽃 이름 되려면 계속 될 수 있는데, 그죠? 꽃 이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꽃 이름 많이 익혀두세요. 네.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죠. 예술을 지금 말하는 사람이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하는 사물을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흐의 기잘린 그림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갱의 뭐 작품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냥 상식적인 말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네, 피상적 인식, 거죽 인식, 뭐 피상적 지각, 뭐 이런 거죠. 누구나 한마디로 빤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피상적 지각이라는 것은. 네, 누구나 아는 이야기, 빤한 이야기 하는 게 피상적 지각이죠. 빤한 것만 알지 진짜 깊이 있는 것은 모르는 것. 깊이 있는 지각을 못해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빤한 것,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네, 그런 것만 지각하는 것을 피상적 인식이다 라고 해요. 꽃이 피어있다 두어성이, 아주 구체적이죠. 지금 꽃이 피어있다, 피어있는 꽃이잖아요. 그냥 꽃이 아니고 피어있는 꽃, 이름은 없지만 구체적이죠. 네, 막연한 꽃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자가 꽃을 실제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제하는 꽃이죠.
피어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실제 있는 꽃이에요. 실제 하는 꽃, 시인이 보고 있는 꽃. 그리고 두어송이 이렇게 또 아주 구체화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원래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시인이 그죠? 시인이 본 것을 그죠? 시인이 본 것, 보고 느낀 것까지는 느끼고 생각한 것까지는 아니고 시인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 중에 시인이 본 것이죠. 시인이 본 것을 독자도 볼 수 있게 이렇게 글로 옮겨놨어요. 이거를 사실적으로 가시화한 거죠. 그냥 아주 사실적으로 가시화한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사물의 현상을 사실적으로 가시화한 것. 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현상이 무슨 말이야? 현상, 나타날 현자에다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데 이거 안 보이네요. 네, 이게 이제 현상. 이것도 봐봐요. 현상이 이건데 아까 한자가 그랬죠. 원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 상자는 이 사람 인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비슷한 거죠. 비슷해. 네. 현상, 드러나 있는 모양새를 갖다, 원래 드러나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나타날 현자잖아요. 나타나는 상을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 인자가 들어간 상을 씁니다. 네.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물의 현상 이러면은 사물이 나타나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모습을 작가가 본 대로 볼 수 있게끔 사실적으로 시각화한 것, 가시화라고도 하죠. 시각화한 것을 이렇게 시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많이 다르죠. 이거는 화자가 진짜 경험한 것이고, 이거는 뭐 경험했다기보다는 누구나 하는 말이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네, 이런 것들을 피상적 인식, 이런 것들을 사실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구별됐나요? 한 번 더요. 이렇게 누구나 아는 빤한 것만 인식하는 것, 이것을 피상적 인식, 네, 누구나 아는 빤한 것만 알아가는 것, 이것을 피상적 지각,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건 또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것을 사실적 지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형상화된, 구체화되고 시각화된 거죠. 사물의 현상은 개개의 작품화된 공간에서 어울리는 각각의 다른 정서와 의미를 구성한다. 각각의 다른 정서와 의미를 구성한다. 즉 무슨 말이야? 사물이 세 개라는 거죠. 하나가 세 개, 의미 세 개. 네. 다음 B-1 한번 봐요. 해가 지는 서산, 새들의 그림자가 설핏 기운다. 그곳에도 꽃이 피고 있다. 두어 송이. 다시 한번요. 해가 지는 서산, 새들의 그림자가 설핏 기운다. 그곳에도 꽃이 피고 있다. 두어 송이. 밑에 거 봐요. 꽃이 피고 있다. 두어 송이. 새들이 날고 있다. 서넛. 봄 아지랑이 쏙.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딱. 해가 지는 서산, 새들의 그림자가 설핏 기운다. 그곳에도 꽃이 피고 있다. 두어 송이. 그죠? 뭐라 그럴까요? 이 부분은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해가 지는 서산 어두워가죠. 새들의 그림자도 설핏 기운다. 해가 지니까 새들의 그림자도 살짝 잘 안 보여요, 이제. 그리고 그런데 또 그곳에도, 그 어두운 곳에서도 꽃은 피고 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뭔가 어두운 느낌이죠. 그 어두운 느낌에 꽃은 피고 있대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두운 데서 꽃이 피니까,
꽃은 밝음이죠. 피어난다는 것은 밝음이고, 어둠과 밝음이 좀 대비되고 좀 대조되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어둠의 세계에 대조되는 밝음의 세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뭔가 대조되는 세계를 암시하는 거죠. 이게 어둠의 세계를 암시한다면 이것은 그게 대조되고 대비되는 밝음의 세계를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꽃이 피고 있다 두어송이, 새들이 날고 있다 서넛, 봄 아지랑이 속. 이거는 뭔가 대비되는 느낌은 없죠. 대비되는 느낌은 없고 그냥 단순히 딱히 눈에 보인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 여러 가지 활기 중에 하나죠. 밝음. 꽃이 피고 있다 두어송이. 이것도 뭐 봄이라면 봄의 활기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밝음이죠. 또 새들이 날고 있다 서넛. 이것도 뭐 따뜻함 또는 비슷비슷해요. 대조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비슷한 말을 계속 쓰니까 중언부언한다 이런 표현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같은 말을 계속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상식의 나열. 누구나 아는 말 하는 것 상식의 나열이죠. 빤한 말. 뭐, 꽃은 아름답다. 예술은 영원하다. 이런 말. 또 부연 설명, 같은 말 계속하는 거 있죠. 금방 읽은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사고의 피상성과 상투성의 본복이다. 사고의 피상성, 껍질만한 거, superficiality라고. superficial,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superficial, 이거는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피상적인, 이러고. 이것의 명사형이 superficiality라고. 상투성, 클리셰라고도 하는데, 이거 클리셰라고 해주세요. 클리셰. 이건 스테레오타입는 고정관념입니다.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스테레오타입 하면은 고정관념이고, 클리셰 써드릴까요? 클리셰. 상투적인, 이게, 클리셰. 여기 점 하나 찍어서 써야 되는데, 제가 점 하나 찍지를 못해요. 이게 클리셰. 원래 영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어에서 나온 말이라. 아래 시의 인식의 태도를 봅시다. 어떤 인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네, 이걸 봐야 돼요. 공원 5번째인데요. 혼자서 공원에 갔다. 나무들은 바람 따라 잎을 흔들고 잔디는 파란색으로 넓게 깔려 있었다. 사진사가 큰 소리로 사진 한 장 찍으시오 했지만 모르는 척했다. 벤치에는 가끔 누워서 잠자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울 때 비가 후두둑 떨어졌다. 이거 날씨가 춥지 않아 다행이었다. 시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후드득이죠. 후두둑 이렇게 후드득. 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이게 후두둑 하는 거는 이제 발음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날씨가 춥지 않아 다행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좀 다시 읽어볼까요? 혼자서 공원에 갔다. 나무들은 바람 따라 잎을 흔들고 잔디는 파란색으로 넓게 깔려 있었다. 사진사가 큰 소리로 사진 한 장 찍으시오 했지만 모르는 척 했다. 벤치는 가끔 누워서 잠자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울 때 비가 후두둑 떨어졌다. 날씨가 춥지 않아 다행이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무슨 뭐 정서적 교감이 있다든가 무슨 뭐 감정, 그러니까 슬픔, 뭐 행복, 뭐 이런 형용사가 느껴진다든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슨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봤어요. 어떤 상황을. 네, 어떤 상황을 봤는데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하는 장면, 풍경이라고 할 거예요. 실제하는 풍경 또는 뭐 실제하는 장면을 보고서 그것을 시적 공간에다가 시적 방식으로 그냥 옮겨 놓기만 했죠. 행과 연을 갖추어서 시적 방식으로 시라는 공간에 이렇게 옮겨 놓기만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대로만 보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고 느끼고 뭐 생각한 것, 뭐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대로만 네, 이렇게 시적 공간에 옮겨 놓은 것, 네, 그런 걸 이제 실제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설명해 놓은 거. 위시의 인식 태도 이건 에피스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철학에서 이거는 영어라기보다는 원래는 그리스어죠. 영어라기보다는 그냥 외래어,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써요. 영어 그리스어인데 그냥 외래어로 쓸 때는 에피스테메라고 있더라고요. 에피스테메. 영어로는 에피스티미 이렇게 읽어요. 네. 그게 인식이라고 하는데 인식론이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죠.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데 그게 인식론이에요. 근데 이제 위시의 인치적 태도가 봐요. 원래는 이제 실제적 관점으로 봤다. 있는 그대로만 본 거죠. 기계적 지각을 하고 있다. 기계적 지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계적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뭐 감정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그대로만 쓰는 거. 관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찰이나 탐구나 관찰, 탐구, 의도적 선택 같은 것이 없다. 이런 게 없는 게 이제 기계적 지각이고 실제적 관점인 거죠.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있어요. 그죠? 어떤 장면, 어떤 풍경이 실제 있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렇게 옮겨놨어요. 아무런 어떤 정서나 이런 것 없이, 그죠? 아무런 정서나 선택, 필요한 것만 선택한다는 탐구, 특히 관찰이나 탐구가 없이, 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옮겨놨습니다. 네. 그리고 시 하나 더 볼게요.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권혁진 시인이 쓴 거이고요. 네, 시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되게 좋은 시일 것 같죠. 아래 시에서 알 수 있는 시인의 인식 태도라고 합니다. 시인의 인식 태도. 네. 한번 봐야겠는데. 땅 위에 내려 조알이죠, 조알을 세고 있는 새. 손바닥만한 땅 위. 이건 조금, 잠깐만요. 원래 이거는, 딱 어떤 한정을 나타낼 때는 많은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말에 이렇게 붙여 쓰고, 이때 만하다 할 때, 만하다가 굉장히 띄어쓰기 어려워요. 뭐 할만하다, 만하다가 한 단어죠. 그죠? 먹을만 하다 할 때, 먹을 한 단어고, 만하다가 한 단어예요. 근데, 이거 한정, 그죠? 이게 한정을 나타낼 땐 얘가 조사예요, 보조사. 그러니까 앞말에 이렇게 붙여 쓰고, 이때 하다는 어느 수준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하다. 그래서 손바닥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맞춤법을 어겨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땅 위 조알을 하나씩 부리로 세고 있다. 몇 개 조알의 힘으로 새는 하늘로 떠오르고 새를 따라 조알은 허공에 흩어진다. 에이, 시 좋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 위에 내려. 문제는 여기 제목 봐요. 원경이래요. 먼 경치 원경. 다시 한번요. 땅 위에 내려 조알을 세고 있는 새. 손바닥만한 땅 위 조알을 하나씩 부리로 세고 있다. 몇 개 조알의 힘으로 새는 하늘로 떠오르고 새를 따라 조알들은 허공에 흩어진다. 이런 좋은 시들은 딱 뭔가 이렇게 꽂히는 문장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딱 꽂히는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몇 개 조알의 힘으로 새는 하늘로 떠오르고 조 그 알죠? 아주 작은 곡식 조 그 몇 개 조알의 힘으로 새는 하늘로 떠오르고 새를 따라 조알은 허공에 흩어진다 하네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악어와 악어새 이 관계를 뭐라고 해요? 상리공생 관계다 이렇게 말하죠. 원추리라는 풀이 있어요. 원추리.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 가셔서 원추리 하고 쓰시면 거기에 꽃이 나옵니다. 원추리라는 꽃이 있는데 거기에 그 진딧물이 참 많이 와요. 진딧물. 그래서 원추리 그 꽃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꽃대죠. 그 꽃대에 진딧물이 딱 그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 개미들이 진딧물을 지키고 있어요. 마치 뭐 경비대처럼 지키고 있는데 거기 이제 무당벌레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무당벌레하고 개미하고 싸웁니다. 그래갖고 무당벌레가 못 오게 해요. 진딧물은 그 식물의 그 당분을 막 빨아먹고 진딧물이 그 배설을 하면 개미는 그 배설을 또 먹죠. 식량 삼아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 상생 관계를 상리공생이라고 해요. 상리공생. 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생 관계. 네, 그런 게 떠올랐어요. 땅 위에 내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있죠.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네, 그리고 또 깨달은 것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땅 위에 내려 조화를 세고 있는 새. 그러니까 이제 새가 여기서 본 거는 뭐예요? 새가 좁은 땅에서 조화를 쪼아먹고 날아오르는 걸 본 거죠. 이렇게 본 거는. 그리고 이제 느낀 거는 뭐예요? 느낀 거. 아주 작은 새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 상리공생하고 있는 모습을 느낀 거죠.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놀라움을 느낀 것이고. 또 생각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상리공생하는 작은 생물들이 어쩌면 좀 위대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새를 따라 조알은 허공에 흩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가 혹시 그 질경이라고 아세요? 질경이. 질경이 말고 또 그 겨우살이라는 풀이 있어요. 겨우살이. 저 나무 꼭대기 아주 그 나무까지 높은데 이렇게 살고 있죠. 그 겨우살이들이 열매를 새들이 막 먹게 해요. 새들이 막 먹게 해서 네, 새들이 그 먹고 이제 다른 나무로 날아가서 배설을 하면 그 씨앗이 나와가지고 또 번식을 하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조나 질경이, 특히 질경이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질경이는 주로 이제 짐승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질경이가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뻥 터졌을 때 그 신발이나 이런 데 묻혀가지고 딴 데 날아가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동물들 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뭐 멧돼지나 토끼나 뭐 이런 이런 어떤 동물을 털에 묻어가지고 멀리 이동을 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마치 지금 이거는 그 말을 하고 있죠. 조알, 아주 작은 조알이 그 조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주 작은 조알이 깃털 같은데 이렇게 묻겠죠. 묻으면서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얘네들이 또 허공에서 막 흩어져 갖고 떨어져서 이렇게 서식지를 넓혀가는 그런 종족 번식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종족을 번식하는 방법.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위시에서 알 수 있는 인식의 태도. 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읽으셨으니까. 네? 프리지아 꽃 참 예쁜데 시집 제목이었네요. 이렇게. 이 권혁진 시인도 저처럼 식물을 많이 좋아했나 봐요. 어떤 태도를 알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했다? 관찰을 깊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의 깊은 관찰을 했고, 또 사물의 현상, 그러니까 사물과 현상,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상태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궁구하여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아무거나 다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시적 공간에 옮겨놨다. 결코 피상적 지각이나 기계적 지각으로 현상을 옮겨놓은 것은 아니다. 네, 피상적 지각, 빤한 것만 볼 줄 아는 거, 그죠? 기계적 지각, 아무 생각도 없이, 그죠? 뭐 이렇게 관찰도 없고, 또 뭐 연구도 없고, 그죠? 이런 눈에 띄는 대 육체적 눈에 띄는 대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계적 지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상적 지각과 기계적 지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은데 이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이게 용어, 전문 용어들이 좀 참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 피상적 지각과 기계적 지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부분, 네, 이 두 줄 꼭 좀 자주 이렇게 인식해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